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남쪽 끝 작은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70대 여자입니다. 늘 다른 분들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 제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하나뿐인 아들이 장성에 장가들 적에 예비 사돈댁과 있었던 일인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제 삶은 한마디로 겨울의 논바닥 같았어요. 수확할 것이라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에 매서운 바람만 몰아치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부모님 슬하에서 맏딸로 태어난 저는 배를 굽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봄이면 남의 논 모내기 품을 팔러 다녀야 했고요. 여름이면 땡볕 아래 허리가 휘도록 김을 매야 했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수확한 곡식은 대부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했고요. 남는 건 겨울을 겨우 버틸 약간의 보리쌀과 감자뿐이었네요. 그걸로 한창 성장기였던 아이의 배가 채워질 리 있나요? 제가 배가 고프다고 악을 쓰며 울면 어머니는 맹물에 간장을 타주시곤 했죠. 미안하다, 아까. 미안해. 하고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일을 하다 갑자기 고열에 쓰러지신 거예요. 놀라서 달려가니 아버지의 온 몸은 잘게 경련하고 있었고요. 얼굴은 술 취한 사람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는 재빨리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뛰어나갔고 저는 겁에 질려 아버지 옆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 왜 그래? 괜찮은 거지? 그치?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도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어머니와 온 동네 어르신이 아버지를 자기 트럭에 실었고요. 바로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버지의 병명은 폐암이었어요. 늘 태우던 독한 담배가 원인이었던 걸까요? 가래 끓는 기침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게 문제였던 걸까요? 바로 이번에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려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병을 고칠 만한 돈이 저희 가족에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죄다 가난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제 앞으로 혼처 자리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돈 많기로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만석군네 아들 재취 자리였죠. 전처와 이혼하고 새 아내를 찾고 있는데 후사를 낳아줄 어리고 튼튼한 여자를 찾는다 하더군요. 아버지는 재취라는 얘기에 이런지야 그 혼담을 거절했었는데요. 막상 자신이 병으로 몸져 눕게 되자 제 걱정이 됐던가 봐요. 어느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러 그러더군요. 현수가, 네 아버지 때문에 맘고생 많지? 아니야, 아버지. 나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진 다른 걱정 말고 얼른 낳기나 해. 현수가, 그러지 말고 너라도 이 집 떠나라. 얼마 전에 박신에서 들어온 그 혼담 받아들이기로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너 시집 가라고.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무슨 시집을 가? 난 싫어, 아버지. 여기 있을래. 우리 집에서 있을래.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모로 돌리고 그런 저를 끝내 외면하셨죠. 그로부터 몇 달 뒤, 결국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얼굴도 모르던 남자와 식을 올렸어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집안 어른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네가 가야 그 집에서 아버지 병원비라도 내어주고 동생들 공부시켜주지. 그래, 심청인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고 인당수에 몸까지 던졌는데 넌 그깟 시집 좀 가는 게 뭔 대수라고.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 집 가면 더는 배 곪을 일도 없어.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아, 내가 시집 가서 잘하기만 하면 그 집에서 아버지 약값도 대주고 동생들도 굶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더랬죠. 저희 시댁은 확실히 부잣집이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너른 정원이 딸린 2층 양옥집에 살았고요.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따로 있었죠. 끼니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쌀밥에 고기 반찬이 올라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전까지 저는 그런 호사스러운 식사는 마을 잔치 때나 먹어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것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더군요.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애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후사를 낳아줄 젊고 튼튼한 여자가 필요하다고. 그러자 남편이 어색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그 중매쟁이가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럼 전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그러고 싶어요? 남편의 말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애도 안 낳아본 처녀인 제가 늦둥이 동생뻘인 사내 애를 어찌 자식처럼 키우나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그럼 우리 친정 식구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그런 제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현숙 씨, 사실은 저 현숙 씨 알고 있었어요. 자주 봤거든요. 네? 절 어디서? 당황한 제 질문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어요. 그러다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옛날 이야기인데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제가 몸이 약해서 학교도 자주 빠지고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혼자 학교 가겠다고 우겼다가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현숙 씨가 날 업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죠. 그 말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시에 어렴풋한 어린 시절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어느 무더웠던 여름날, 저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읍내에 나가는 길이었는데요. 키만 멀대같이 큰 희어멀건한 남자아이가 제 앞을 걸어가다 갑자기 푹 고꾸라졌더랬죠. 저는 본능처럼 달려가 그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그 후 그 아이 부모님이 제게 고맙다면서 사례를 좀 해주셨고요. 설마 그때 그 남자애가 당신이었어요? 네, 기억하고 있었군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종종 시장에서 현숙 씨 봤어요. 뭘 살 때마다 꼭 야무지게 가격을 깎던데 길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 나물 파는 할머니들한텐 꼭 제 값을 다 주더군요.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지켜봤을 줄은 몰랐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죠. 바보같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현숙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전처랑 이혼한 건 아니에요. 성격도 생활 방식도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게 많았죠. 다신 결혼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전처랑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왜 이제와 저를 부모님이 제 재혼을 꼭 바라셨거든요. 안 그럼 저나 저희 아들한테 한 푼도 안 물려주겠다면서 엄포를 놓으시는데 저는 몰라도 저희 아들은 무슨 죄예요. 또 그 어린 게 엄마도 없이 크는 게 가슴 아파서 그래서 염치 없는 줄 알지만 현숙 씨한테 혼담을 넣은 거예요. 제가 다시 결혼한다면 그 상대가 꼭 현숙 씨였으면 했거든요. 근데 중매쟁이가 제가 아들이 있다는 걸 말 안 했을 줄은 몰랐네요. 부담 준 거라면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하는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 북받쳐 올랐어요. 내심 돈으로 팔려온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제 혼사로 입방아리를 찢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실은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래, 이 남자와 진심을 다해 살아보자. 내 삶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결심한 저는 남편이 내민 손을 맞잡았어요. 그 앞에 얼마나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다달이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를 보내준 건 물론이고요. 동생들 학비까지 대줬죠. 제게도 항상 다정다감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혹독한 시집살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가정부가 뻔히 있는데도 집안일은 늘 제게만 시키셨죠. 우리 집 돈으로 너는 물론이고 너네 가족들까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데 이 정도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하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아니에요, 어머님. 억울하긴요. 당연히 제가 다 해야죠. 말은 아주 청산유수지. 오늘 안에 이불 빨래 다 해놓고 이따 저녁 밥상도 늦지 않게 차려둬라. 내일은 김치 담글 거니까 그리 알고. 시어머니의 등살에 저는 낮부터 밤까지 한시도 쉬질 못했어요.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김장 50포기를 혼자 다 하고요. 출산 후에도 딱 사흘만 누워있다 바로 부엌에 서야 했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해주시면 몰라요. 배운 게 없어 멍청하다. 어디 내 아들 돈으로 놀고 먹으려 하냐. 늘 면박만 주셨네요. 방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전처 소생 아들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는 저를 새엄마라고 부르기는커녕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악다구니를 쓰며 제게 달려들기까지 했죠. 넌 우리 엄마 아니야. 네가 뭔데 엄마라고 부르래? 우리 엄마 너 때문에 떠난 거지? 우리 엄마 찾아내. 조금만 손으로 저를 마구 때리던 그날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제게 마음을 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아들은 저를 더욱더 차갑게 밀어내기만 했어요. 어쩌다 몸이라도 스치면 더럽다는 듯 경멸 섞인 시선으로 저를 쏘아봤고요. 같이 밥을 먹으려 하면 그릇을 땅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 때문에 늘 제 앞에서 죄인이었죠. 여보 미안해. 이 성철이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니야 힘들긴 괜찮아. 괜찮긴. 그 녀석 오늘도 밥상 엎으면서 행패 부렸다며. 내가 단단히 야단쳤으니까 다신 안 그럴 거야. 너무 그러지 마.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성철이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라. 성철이는 하나도 안 미워. 밉기는 맨날 나 구박하는 어머님이 더 밉지.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인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강성이지? 조금만 더 기다려. 나 지금 하는 사업 자리 잡기만 하면 바로 분가하자. 솔직히 별 기대나지는 않았는데요. 몇 년 뒤에 남편은 정말로 시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따로 집을 얻어 나왔어요. 그동안 내내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저를 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었지만 한 집에서 같이 안 사는 것만으로도 훨씬 살겠더군요.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기만 했어요. 아들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친구와 싸움을 벌이거나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거나 심지어 다른 아이들 돈을 슬쩍한 일까지 있었죠.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어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지요. 상철이 어머님, 아무래도 또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차가운 호출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얼어붙었죠. 아들을 붙잡고 타일러 봐도 별 소용 없었어요. 남편 말도 안 듣는 녀석이 제 말이라고 들을까요? 싫은 소리 좀 하면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지랄이야 하고 소리치기 일쑤였죠. 언젠가부터 아들은 점점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튿날 동이 트고 나서야 터덜터덜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안도하는 남편으로 걱정이 앞섰어요. 어디서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녔을까 싶어서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악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쯤에 친정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지면서 끝내 세상을 떠나셨고요. 남편의 사업도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게 회사 일 얘긴 잘 해주지 않아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어느 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마시고 온 남편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죠. 다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회사 도산됐어. 완전히 망했다고. 이젠 아무것도 안 남았어.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돈을 전부 횡령해 달아나 버린 거였어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해버린 상태라 잡을 길이 요원하다 하더군요. 절망에 빠진 남편은 그날 이후 매일 술에 쩔어 살았고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의무도 모두 내팽개친 채 무너져만 갔어요.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봤지만 분가하면서 사이가 단단히 틀어져 버려서요. 차가운 눈길만 돌아왔죠. 니들 좋다고 나가놓고 아쉬우니까 찾니? 난 아들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 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누구더러 어머님이래? 종구한테 전해라. 우리 도움 받고 싶으면 너랑 이혼하고 오라고. 그럼 받아주겠다고.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저라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다듬어 시장에 내다 팔고 오후엔 식당 설거지나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꾹 참았죠. 물집이 잡힌 손으로 다시 칼을 들고 이를 악문 채 무거운 짐을 이고 날랐죠. 그렇게 번 돈으로는 내 가족이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였어요. 아들 학비도 빚을 져서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들도 뒤늦게 철이 든 걸까요? 중학교 내내 사고만 치고 가슴에 못을 박던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던 게 언제였냐는 듯 매일같이 성실하게 등교해 수업을 듣고요. 학기마다 꼴찌를 도맡아 하던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선생님이 저를 학교로 불러 그러시더군요. 성철이가 요즘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말썽도 안 부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요. 이번 시험도 꽤 잘 봤어요. 반에서 3등을 했지 뭡니까? 정말요, 선생님? 정말 저희 성철이가 반에서 3등을 했어요? 그런 말은 일절 안 하던데. 녀석이 많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성적표 따로 뽑아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뽑아준 성적표를 보니 웬걸? 정말로 아들이 반에서 3등을 했더라고요. 모범생 자식을 둔 부모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제겐 너무나 벅찬 일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대요. 그런 저를 보던 선생님이 잠자코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성철이한테 듣기론 요즘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저희 성철이가 그런 말을 해요? 네. 아버님 하시던 일이 어려워져서 어머님이 늦게까지 일만 다니신다고 자기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던걸요. 성철이가 마음 잡은 거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요. 저는 교실 창문 너머로 아들이 수업 받는 걸 훔쳐보다가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더욱더 열심히 일했죠. 이후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죠. 그런데 웬걸? 아들이 갑자기 대학을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깜짝 놀라 아들을 붙잡고 물었죠. 성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그쪽이 알 바는 아니잖아요. 내일에 상관 봐요. 여전히 날선 대답을 내놓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때리고 말았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는 아들을 향해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넌, 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아직도 난 너한테 그쪽 아니면 아줌마야? 그래, 나도 더는 너한테 아무 기대 안 할 거야. 그치만 그래도 대학은 가.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까지 붙어놓고 대학을 가긴 왜 안 가? 비싸잖아요. 뭐?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쪽한테, 아니 어머니한테 부담 안 되려고. 아버지 대신 나랑 동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니까 꼭 장학금 받으려고 했는데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데는 떨어졌잖아요. 서울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나 그냥 취업할게요. 더는 어머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새 아들 역시 저처럼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아들에게 들어보는 어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늘 철없던 아들이 대체 언제 이렇게 속 깊은 어른이 되어버린 건지 기쁘기보다는 가슴이 아프더군요. 저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철아,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10달 내내 품고 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았기는 내 아들이라고.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 할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니?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 땡땡대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대학은 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네 몫이고 돈 걱정은 엄마 몫이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무렴 우리 아들 학비 하나 못 대줄까 봐.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로 나 대학 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무 걱정하지 마. 넌 아직 애잖아. 엄마한테 기대도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듬해 봄, 아들은 그렇게 머나먼 서울로 떠났어요. 학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더군요. 매번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올 때면 무거운 가방을 이고 와서는 그 안에서 빼곡히 메모된 책과 노트를 꺼내 보여줬죠. 어머니, 이번 학기엔 이 과목에서 A 플러스 받았어요. 다음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기특했는지 몰라요. 사실 아들의 학비뿐 아니라 서울살이 할 생활비까지 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뭐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그쯤에 시부모님이 병환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고요. 재산이 남편 앞으로 넘어오면서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간 시부모님이 호화롭게 사시기도 했고 말년에 사기도 당하시고 하면서 물려받은 유산이 그리 많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남편과 제가 읍내에 작은 식당 하나를 낼 정도는 됐어요. 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복이 복을 부른다고 몇 년 뒤 아들 역시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떡하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사 첫날부터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죠. 보내지 말라고 해도 도통 말을 안 듣더군요. 그러지 말고 어머니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 고생은 무슨. 자식 키우는데 다 그런 거지. 그럼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모아만 두지 마시고 그걸로 맛난 것도 사 드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지고 고마웠어요. 그뿐인가요? 아들은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고요. 제 생일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 눈물 짓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점점 더 듬직한 청년이 되어갔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또래보다 승진도 빠르게 했죠. 그렇게 평생 아들 앞날엔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웬일이냐 물으니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긴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긴장한 채 물으니 아들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귄 지는 얼마 안 돼서 천천히 소개하려고 했는데 실은 그 사람이 제 애를 가져서요. 빨리 식을 치러야 할 것 같아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귀는 아가씨를 임신시켰다고? 네,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 이놈아, 대체 어쩌자고? 그래, 뭐 그 아가씨 집안에서 뭐래? 지난 주말에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빨리 결혼해서 책임지라고만. 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뭐 하는 아가씨니?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지영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 자주 왔거든요. 저도 거기 단골이라 오며 가며 하다 친해졌어요. 지영이 아직 대학원생이라 많이 어려요. 지금 26이니까.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무려 6살이 어렸어요. 심지어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서 그 아가씨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더군요. 그런 귀한 집 아가씨를 임신시키다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아들이 다급히 입을 열었어요. 저 지영이 무슨 일 있어도 책임질 거예요. 어차피 언젠간 할 결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애가 들어섰다는데 거기서 저와 남편이 뭐라고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일단 데려와 인사부터 시키라고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집에 왔어요. 아담한 키에 단정한 인상의 아가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수더분하고 참해 보이더군요.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걱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참한 아가씨라면 성철이랑도 잘 살겠지. 에야, 뭐 빨리 가지면 좋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예비 며느리를 환영했네요. 이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됐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예비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양가를 오가며 혼수와 예단 얘기를 맞춰갔는데요. 저희는 가진 게 많지 않으니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예비 사돈 댁에서도 그렇게 하자며 흔쾌히 수락했다 하더군요. 상견례는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입고 오라며 돈을 쥐어줬지만 영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곧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했고 고작 옷 따위에 돈을 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넣어두고요. 대신 장롱 속 깊숙이 넣어뒀던 양장 원피스를 꺼냈어요. 시집 올 때 해왔던 제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이었죠. 오랜만에 머리도 손질하고 화장도 옅게 하고 그렇게 최대한 격식을 차려 치장한 다음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네요. 낯선 서울 거리는 분주하고 화려했어요. 남편과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상견례장인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저희를 반기며 룸으로 안내했네요. 올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역까지 마중 나간다니까. 됐어. 택시 타고 오면 금방인데 뭐 타러. 지영이랑 사돈 어른들은 아직 안 오셨니? 네, 아직요. 집이 근처니까 금방 올 거예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훌쩍 넘도록 예비 며느리와 사돈 내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죠. 차가 막혀서 좀 늦나 봐요.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저도 남편도 차마 말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는데요. 그렇게 한 40분 정도 지났을까요? 혹시 장소를 잘못 전달한 건 아닐까 걱정될 무렵 룸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예비 며느리와 사돈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비 며느리야 몇 번 봤지만 사돈 내외를 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둘 다 강팍한 얼굴에 사나운 눈매가 어찌나 독살맞게 보이던지 솔직히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네요. 심지어 둘 다 40분을 늦어놓고도 허둥대는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 앉는 모습에서 늦은 사람 특유의 미안함 같은 건 개미 눈물만큼도 보이지 않았죠. 바카사도는 콧끝을 실룩거리며 룸 안을 한 바퀴 쓱 둘러보다 앉았고요. 사부인은 턱을 치켜들고 무심한 얼굴로 앉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게 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나마 예비 며느리가 죄송해요. 저희가 좀 늦었죠. 차가 막혀서 하고 말끝을 흐린 게 전부였네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사돈 내외는 밥을 먹는 내내 이렇다 할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 이런저런 말을 던졌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사부인이 대뜸 아들에게 묻더군요. 그래, 신혼집은 계약했니? 아, 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다니? 내가 딱 집어줬잖아. 땡땡동 땡땡 아파트로 하라고. 그러자 아들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 그게요, 장모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은 제가 사기엔 너무 비싸서요. 회사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좀 더 다른 대안이 없을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신혼집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했었거든요. 모아둔 돈이 없으니 일단은 전세나 월세로 회사 근처 아파트에 들어갈 작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예비 사돈 댁에선 따로 바라는 아파트가 있었더라고요.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고급 아파트라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 들어가기엔 택도 없는 곳이었죠. 아들의 대답에 예비 안 싸더니 탁 소리가 나게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놨어요. 다른 대안이라니? 박서방,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나? 난 그 아파트 아니면 우리 지영이 시집 못 보낸다고. 우리 지영이 앞길 막아놓고 지금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지영이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집안 좋고 돈 많은 전문직 남자들이 줄을 섰던 애야. 대대로 의사해 먹은 집안에서도 혼담이 들어왔었다고. 그런 우리 딸을 홀라당 집어가 놓고는 그깟 아파트 하나 못 해줘? 장모님, 저도 마음만으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영이한테 그 아파트 해주고 싶죠. 근데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누가 집을 본인 혼자 돈으로 마련하나? 당연히 부모님한테 도움 받아야지. 그러면서 예비 안 싸더니 쓱 저와 남편을 훑었어요. 하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뭐 부모가 변변찮아야지. 중얼거리듯 흘린 그 말에 상견례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비릿하게 쳐다보던 안사돈이 문득 묻더군요. 근데 사부인,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그런 옷은 대체 어딜 가야 구할 수 있어요? 네? 제 옷이요? 네.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보아하니 유행이 20년도 더 지난 옷 같아서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옷 같은 걸 대체 어디서 구하셨나 너무 궁금하네요. 안사돈이 느릿느릿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적나란 조롱에 얼굴로 확 열이 몰렸죠. 아유, 죄송해요. 제가 나름 신경 쓴다고 쓴 건데. 허, 그게 신경 쓴 거예요?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끼리 하는 건데 그쪽 꼬라지 보아하니 파혼이 딱이네요. 우리 딸이 애만 안 가졌어도 진짜. 맘 같아선 상견내고 뭐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려 했죠. 하지만 저는 얼른 그런 남편의 팔을 잡고 말렸어요. 남편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태였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들을 생각해야 했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억지로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시골 사람이라 이런 자리 익숙치 않아서요. 다음엔 더 신경 써서 입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의자 다리를 끄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울렸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난 거였죠. 아들은 저희를 짓누르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또렷하게 외쳤어요.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저를 욕하시고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이렇게 구는 분하고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일순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예비 안사도는 당황한 표정을 짓던 것도 잠시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허! 누가 보면 친어머니인 줄 알겠어? 박서방? 가난한 시골 농사꾼 집안에서 팔려가듯 후처로 들어왔다는 거 나도 다 아는데 뭘 그렇게 두두네? 그러자 아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예비 안사돈을 노려봤어요. 말 조심하세요. 저희 어머니 배 아파 낳은 친자식도 아닌 저를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워주신 분입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장모님, 아니 그쪽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제 대학 졸업증도 회사 간판도 다 없었다고요. 뭐야? 그쪽? 이보게 박서방, 진짜 이대로 파혼하겠다는 거야? 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파혼하겠다고. 허공에서 예비 안사돈과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예비 며느리가 재빨리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죠. 오빠,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럼 뱃속에 우리 애긴 어떡해? 미안한데 지영아, 나도 끝까지 너랑 뱃속 애기 책임지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무시하는 여자하고는 도저히 얼굴 못 보겠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의 마냥 유순해 보이던 얼굴이 일순 야차처럼 돌변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어머님이 옷 거지같이 입고 온 건 사실이잖아. 아무리 시골 촌뜨기라도 이런 자리면 격식을 좀 갖춰야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망발이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뭐 얼마나 대단한 모욕을 줬다고 이래. 쌍욕을 했어, 뭘 했어? 언제는 나랑 우리 튼튼이만 생각하겠다더니 오빠 지금 그냥 핑계대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발 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급기야 예비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주고 왕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룸의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한쪽 팔에 문신을 한 한눈에 봐도 양아치 같은 남자였죠. 처음엔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줄 알았는데요. 그 남자가 대뜸 예비 며느리를 보더니 와락 인상을 구기더군요. 야, 오지영, 너 진짜 미친 거야? 어떻게 네가 날 두고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오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엉엉 울 땐 언제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양 사색이 됐어요. 주춤주춤 뒷걸음질까지 치더군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이리 와. 당장 이리 오라고! 루마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양아치처럼 생긴 그 남자가 예비 며느리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손을 번쩍 들어 그대로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방안을 메아리 쳤고요. 예비 며느리는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야, 오지영, 너 진짜 미친 거냐? 어떻게 네가 날 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 남자는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고 사돈 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꼼짝도 못했어요. 아들도 당황해 남자를 제지하려 했죠. 이봐요, 당신 누굽니까? 대체 누군데 남의 상견례 자리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려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요. 그러자 남자가 아들을 노려보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 당신 말 한 번 잘 꺼냈다. 내가 누구냐고? 누구긴 누구야? 오지영 뱃속의 아빠지. 그 충격적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튼튼이의 아빠라고요? 그래. 어떻게 내 애를 베고 다른 놈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 네가 사람이냐, 오지영? 그 한마디에 상견례장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특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봤죠. 저 자식 말이 사실이야? 날 속인 거야? 아니야, 오빠의 맞아. 아무렴 내가 그런 걸 속이겠어? 그래? 그럼 저 자식은 대체 뭔데? 그러자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얼굴을 감싸지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도 알잖아. 나 논문 준비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친구들이 좀 머리 식힐 겸 클럽에서 놀자고 해서 딱 한 번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야. 술에 너무 취해서 난 기억도 안 나.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가 빽 소리를 질렀어요. 딱 한 번? 웃기고 있네. 이씨. 야, 너 나랑 붙어먹은 횟수만 따져봐도 100번은 될걸? 만날 때마다 같이 잤잖아. 닥쳐!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급기야 예비 며느리와 남자가 마구 언성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들이 냉정하게 한마디 했죠. 좋아. 이렇게 서로 말만 다르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자. 요즘은 태아로도 친자 검사할 수 있거든.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하자.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증명해봐. 그 말에 예비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다고? 결국 저놈이 애 아빠라는 거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오빠. 다 내 잘못이야.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오빠야.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제발,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예비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며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이니 뭐니 하지 마. 너한테 놀아놨던 내가 너무 한심하다.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오빠, 오빠! 아들은 붙잡는 예비 며느리를 뿌리치고 그대로 상견례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그런 아들을 재빨리 뒤쫓아 나갔고요. 저 역시 나가려다 여전히 어리 빠져 있는 사돈 내외를 향해 비소를 날렸죠. 사부인 말이 맞았네요. 결혼은 서로 집안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죠. 40분 늦게 와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모자라 상대 집안 옷차림을 조롱하고 급기야 다른 놈이랑 놀아나서 애까지 뱄으니 집안 수준 참 알만합니다. 우리 성철이 전 이런 수준 낮은 집에 장가 못 보내요. 파혼하시죠. 그러자 사부인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했네요. 문을 열고 호텔 복도를 나서는 내내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은 시원하게 뻥 뚫린 듯했어요. 이후 아들은 며칠간 회사까지 쉬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아이의 생부까지 속였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삼시세끼 밥만 차려줬어요. 아들이 먹기 싫다고 수저를 놓으면 억지로 떠먹여 한 숟갈이라도 삼키게 했죠. 아들은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이 서서히 평정을 되찾아갔어요.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래, 상처야 남겠지만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고.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어디야. 하늘이 우리 성철이를 도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 역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네요. 그렇게 그 집안과의 인연은 완전히 쫑난 줄 알았는데요. 얼마 뒤 사부인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발 자기 딸을 다시 받아달라고 말이죠. 사부인,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뱃속 아이는 지울게요. 설사 낳는다 해도 제가 책임지고 키우든 보육원에 보내든 할 테니까 제발 저희 딸아이만큼은 받아줄 수 없을까요? 우리 딸의 그래도 박서방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예비 안사돈의 애원에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도 눈물 젖은 눈으로 제게 호소하더군요. 맞아요, 어머님. 저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애초에 뱃속 애기 오빠애라고 했던 것도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 말에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모녀를 밀어내며 냉정하게 말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른 남자애를 뵌 채로 어떻게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 했어?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얘. 됐으니까 당장 사라져. 어머님 제발요. 오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오빠랑 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저 이미 애 가진 채로 파혼당한 거 소문 다 났어요. 이제 어디 다른데 시집도 못 가게 생겼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성철이도 너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만 가. 가라고. 하지만 예비 며느리와 안사도는 좀처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집에 없는 척 조용히 있던 아들이 밖으로 나왔죠. 아들이 나오자 마음이 흔들린 거라 생각한 걸까요? 예비 며느리가 반색하면서 달려들더군요. 오빠! 오빠! 나와줬구나! 역시 오빠도 내가 그리웠던 거지? 그치?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신 오빠 속이는 짓 안 할게. 뱃속에 애기도 지울게. 그러니까 제발 나 다시 받아주라.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오빠뿐이야. 저는 혹시라도 아들이 정말 예비 며느리를 용서할까봐 걱정됐는데요. 다행히 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만 그러더군요.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니네 엄마가 뻔뻔하게 자꾸 안 꺼지려고 하니까 경찰 부르려고 나온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약하셔서 모질게 못 쫓아내는 것 같아서. 뭐? 경찰? 그래. 가택 침입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이를 앙 다물더니 아들을 쏘아봤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다. 그래. 내가 잠깐의 실수로 오빠 마음에 상처 준 거 인정해.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비는데 얘기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모질어? 뻔뻔한 년. 네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낼 군번이야? 너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들은 그 자리에서 기어이 경찰에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을 신고했어요. 그러자 둘은 그제야 겁을 집어먹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더군요. 그런 모녀의 뒤에 대고 아들이 외쳤어요. 다신 나나 우리 부모님 앞에 나타날 생각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진짜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이후 예비 며느리는 영영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겹지인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 대학원도 그만두고요. 뱃속에 생부랑 결혼했다 하더군요. 이미 뱃속에 애는 들어섰지. 지울 시기도 놓쳤지.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시집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진작에 싹서부터 노랬던 예비 며느리의 양다리 상대는 지 자식이 태어난 뒤로도 계속 바깥으로만 돌았고요. 사업병에 걸려 자기가 가진 돈은 물론 예비 사돈댁 재산까지 싹 다 날려먹었다 하대요. 그래놓고 그 돈을 갚기는커녕 허구한 날 술만 퍼먹었고요. 결국 취중에 행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쓰다 감옥까지 들어간 상태래요. 예비 며느리는 현재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홀로 힘들게 애를 키우고 있고요. 그놈 옥바라지까지 한다더군요. 자기 부모한테 좀 기대고 싶어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예비 바깥 사돈이 사기로 전 재산을 홀라당 다 날려먹은 데다 빚까지 지었거든요. 교수직에서도 잘려서요. 지금은 노가다 일을 한다더군요. 안사돌은 화병으로 쓰러져 반신불구가 됐고요.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그 집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때 가족이 될 뻔한 만큼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따지고 보면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반면 저와 아들은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고향에서 여전히 남편과 금슬 좋은 부부로 지내고 있고요. 아들도 좋은 여자 만나 새 가정을 꾸렸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전 여자친구와 달리 성정 자체가 양순하고 가정적인 아이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한 손주 녀석들도 둘이나 낳아줬죠. 아들은 물론 저나 남편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 자꾸 가래가 끓는다 한마디 했는데 가래에 좋다는 약을 지어 보냈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새삼 제 지난 날을 글로 정리하고 나니 며느리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썰밤 가족분들의 며느린 어떠신가요? 부디 좋은 며느리 만났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